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제6편 생산 요소 시장과 소득 분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이 생산 요소 시장 아니겠습니까?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아웃풋 Q가 거래되는 시장을 살펴본 건데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그 시장,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소득 분배, 그러니까 노동자가 가져가는 분배목과 자본이 가져가는 분배목,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능별 소득 분배가 있고요. 기능별 소득 분배. 기능별 소득 분배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 당신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 중에서 생산 요소를 공급했는데 그에 따른 기능, 어떤 펑션을 제공했습니까? 그에 따른 분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층별 소득 분배, 이렇게 돼 있어요. 계층별 소득 분배는 이제 소득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분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보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요. 요거는 좀 어렵긴 해. 그래서 이윤극대 요소 고용량 요거는 조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면 요거 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거 소득 분배 불평등 지수는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불평등이 되게 심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 이제 지대와 준지대, 경제적 지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서 뭐 파레토, 효율성, 그 다음 사회후생 함수, 외부성, 공공재, 비대칭 정보 해가지고요. 미시경제를 쫙 끝내요. 여기서 보시면 사회후생 함수도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효율성의 개념을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외부성과 공공재, 비대칭 정보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요소 시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보면 노동의 투입량과 자본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래되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생산 요소 시장인 노동과 자본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L과 K를 투입을 해가지고요. 물건을 만든단 말이죠. 요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Q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요걸 바로 뭐라 그런다? 우리가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요거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바로 생산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번 쓸까요? 여기서부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L과 K를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산함수.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물건을 만들었잖아. 이걸 생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요.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생산된 물건을 노동과 자본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배 측면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노동에 지불하는, 분배하는 그거를요. 노동의 비용, 자본에 분배하는 거, 자본의 비용 요거를 우리가 TC, 총 비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게 분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노동에 대해서 분배하는 것이고요. 요게 자본에 대해서 분배하는 몫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요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노동과 자본 같은 경우는 생산 요소와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어요. 침체 시 자, 물건을 만드는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얘가 감소하게 되면 물건을 만드는데 발생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줄어들어 얘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자본에 대한 수요도 감소해요. 이걸 뭐라 그런다? 다생 수요가 바로 생산 요소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를 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는요. 여기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한번 살짝 제목을 한번 봐보시면 완전 경쟁적인 구두 시장을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불황이네요. 구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어. 자, 이 얘기는 뭐야? 구두를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자, 만약에 구두를 안 사게 되면
안 팔리는 거야. 재고가 자꾸 쌓이게 됩니다. 자, 구두의 수요가 줄면 여기 한번 살짝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가 구두에 대한 구두, Q 수요량이고요. 여기는 구두에 대한 가격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는데 구두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어. 그렇게 되면 구두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구두에 대한 가격과 구두에 대한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면 구두를 만드는, 지금 P가 하락한 거야. P도 하락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이 들필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두 제조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시장 임금은 근데 여기 보시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임금 수준은 변하지 않았다. 다음 중 나타내기 어려운 것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두 시장이 경기 침체로 사람을 잘 뽑지 않는구나.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요. 몇 명의 노동자를 채용해야 됩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요. 우선 답을 보시면 여기 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시장 임금이 있고요. 한계 생산물 가치 있고요. 기업이 우리가 노동자를 몇 명 채용해야 됩니까 하면요. 자, 보세요. 노동자를 한 명 추가적으로 채용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을 뭐라 그래요? 그 V의 MPL이에요. 여기 보시면 V MPL. 이 V가 P예요. P 밸류입니다. 그 다음에 MPL 이렇게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다시 뭐 기본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기본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다시 기본 강의를 한 번쯤 더 보시는 거 괜찮아요. 아셨죠? 자, 한 명 노동자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적 노동 투입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VMPL이 임금보다 만약에 더 커. 이게 MP니까 베네핏이야.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되는 거죠. 그게 W보다 크게 되면요. 이때는 노동을 증가시키고요. VMPL이 이게 임금보다 작아. 그럼 임금보다 작으니까 노동자 한 명 채용했는데 들어가는 임금이 만약에 300만 원이야. 근데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가 200만 원이야. 그럼 뭐 그냥 노동을 줄여야 되겠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언제가 최적입니까 하면 VMPL이 W랑 같을 때가 바로 노동이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개념 좀 잡아볼게요. VMPL이 요건데 P가 지금 떨어졌어. P가 하락했어. 그럼 얘가 하락했잖아. VMPL이 어떻게 하락한다. 이거 맞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구두 제조 기업의 고용량이 감소한다. 맞지. 생산량이 줄어들잖아. VMPL이 떨어져서요. 얘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야. 얘가 내려가서 원래 균형점은 W랑 같은 상황인데 떨어져가지고 이게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고용이 감소하는 거지. 고용이 그래서 감소한다니까요. 아셨죠? 잘 보세요. 이거 난이도 상입니다. 자, 구두 제조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 어떻게 된다? 감소하죠. 지금 이거는 구두에 대한 생산량이고 여기다 노동시장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 W 이렇게 했는데 노동의 수요가 이제 바로 기업이죠. 얘가 노동의 공급이 근로자가 되고요. 자, 기업이 노동자를 이렇게 덜 사용하게 되니까 균형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하방 이동 맞죠? 자, 새로운 고용 수준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자, 여러분 노동을 줄였잖아요. 노동을 줄이게 되면 사실은 그 상황에서요. 거기 보시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임금 자체가 얘가 내려갔는데 임금 자체가 고정돼 있잖아요. 임금 자체가 이렇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MPL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려면 노동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어렵죠?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좀 잘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시장의 임금 수준이 하락한다면 고용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여기 보시면 요게 같아질 때가 최적 선택이잖아요.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 보시면 P 곱하기 MPL이야. MPL인데 W랑 같을 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살펴보는 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P가 내려갔는데 얘가 만약에 내려가면 고용은 한계 생산이 그대로 해서 고용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좀 VMPL하고 W 잘 정리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에 330페이지 330번 문제를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한 기업이 생수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대요. 근데 갑작스럽게 식수원 오염 사건이 발생했대요. 오, 뭐야. 그래서 생수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아까랑 반대죠. 아까는 어떻게 돼? 구두 시장이 경기 침체로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구두 시장에서 사람 채용도 줄고 임금이 만약에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원래는 임금도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돼요? 생수를 만드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돼? 해피해지는 거지. 그래서 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생수예요. 생산물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생수 시장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우선 첫 번째 생수 한번 볼까요? 생수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L시장에서 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증가한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P가 올라갔다니까 P가. 그럼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VMPL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얘가 P 곱하기 MPL이라니까. MPL. 그리고 임금하고 같을 때가 최적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P가 올라갔으니까 여기 보시면 P가 올라갔어요. VMPL 자체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 거야. 노동의 한계 생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수에 대한 주문이 늘어난다 해서 갑자기 노동자들이 막 생산성이 올라가요? 갑자기 하루에 사과를 3개 생산하던 사람이 10개 생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어. 생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생수의 한계 효용이 증가한다? 뭐 여기 보시면 뭐 수요가 증가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생수 산업의 임금은 하락한다? 아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계 생산이 그대로라고 하면 임금은 올라가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셔야죠. 노동의 한계 비용? 아니, 노동자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대로니까 한계 비용은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거 좀 잘 봐주세요. 앞에 거랑 반대되는 거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만든 건데 한번 보세요. 332번 문제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있는데 노동의 수요 곡선의 이동을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 노동의 수요 곡선은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뭐냐면 생각해봐요. 자, 기업이 노동의 수요 주체예요. 기업이. 임금이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노동시장에서 주어진 임금 수준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자, 몇 명을 채용할까 하려는 노동의 수요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채용할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노동이고요. 여기 임금이 이렇게 있는데 임금이 W0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어. 그러면 몇 명을 채용할 것인가? 이만큼 채용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랑 같은 말입니까? 하면 머릿속에 암기하셔도 됩니다. V, MP, L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 VMPL 곡선이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VMPL 곡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V가 가격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이렇게 주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은 이제 곡선 상에 이동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임금이 변하면 이건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선 얘는 없어져야 돼요. 왜요? 아니, 노동의 가격이 임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임금이 변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임금이 되고요. 임금의 변화는 곡선 상의 이동이에요. 변화는 얘는 곡선 상의 이동이니까 틀렸어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의 수요량이 변했다? 이게 변하면 안 되지. 수요량이 변하면 이것도 뭐예요? 얘도 곡선 상의 이동이죠. 자, 우리 노동의 거래량과 그리고 임금이 변하면 이건 전부 다 곡선 상에서 이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머지 여기 보시면 가격이 변하거나 아니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변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 상품의 가격이 변하거나 한계 생산이 변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이거 우리 그래프 수요 공급 때부터 계속 했잖아. 그래서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이고요. 세터리스 페리부스 하는 소득이라든가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본 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파트가 어렵지 않은데 대부분 공부를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느껴지긴 하겠는데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요소 고용량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우리 요거 잘 체크해 주세요. 요소 고용량인데 노동의 고용량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이 노동자를 몇 명 채용했을 때 이윤극대화가 되니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자, 노동자가 물건을 만들어요. 물건을 만들어서 요거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보셔야 돼요. 총수입 벌어들이고요. 총비용 이렇게 발생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자를 한 명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총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노동자 한 명 증가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수입이 얼마나 되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요. 똑같이 보시면 돼. 노동자를 한 명 추가적으로 증가할 때 TC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이거요. 우리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게요. 노동을 한 명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고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총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니? 이렇게요. 이해 가세요? 델타 Q 지워지죠?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을 때 델타 Q 얼마나 증가하고 델타 Q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델타 TC 얼마나 증가하니?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바로 이건데 얘가 MPL이고 얘가 MR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쓴다? 얘 MRP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가 MR이고 얘가 MPL 이렇게 됩니다. 자, 얘 어떻게 돼요? 얘가 M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MPL입니다. 잘 복습하세요. 아셨죠? 네, 좀 걱정스러운 게 여러분들이 앞에 거 다 까먹었는데 이거 강의 들으면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이거 그냥 들었는데 이게 모르겠다. 그럼 기본 강의 다시 한 두세 번 들으셔야 돼요. 다른 과목들은 우리가 경영학이나 무슨 법학 과목은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건데 경제는 그냥 암기 단순히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기본 강의는 한 세 번 정도 들을 거예요. 배속을 올려서라도. 그렇게 하고 이 문제 풀 때는 좀 묘 문제 잘 해서 풀고 나머지 문제는 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좀 이렇게 기본적인 그 정도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 살짝 보시고 해설 보고 요런 문제는 요렇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게 어느 정도 돼야지 그다음 이제 문제를 보면서 자기가 직접 스스로 푸는 거지. 그냥 사실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많은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 푼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객관식 문제를 그냥 읽고 해설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거. 이것도 기본 강의예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오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본 이론 들었으면 문제가 샥샥샥 풀려? 아니에요. 경제학은 그런 게 아니야. 이 기본 강의도 이것도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좀 더 없습니까? 해가지고 이거를 모의고사 같이 테스트해서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요거 개념 많이들 제가 보면 이제 개념 자체를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MRPL이고요. 그 다음 요걸 뭐라고 합니까? 하면 얘가 MFCL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6번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난이도는 중으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요 계산 문제에 많이 약하세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시면 난이도가 쉬워가지고 중으로 해놓긴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기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제곱이에요. 죄송해요.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생산물의 가격이 3만 원입니다. 이게 P가 3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임금은 12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윤극대와 고용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 보셔야지. V, MP, L. 이게 MRP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MRP, L이야. 자, 여기 보시면 이게 V라는 게 뭐야? V라는 게 P잖아, P. P 곱하기 MPL이고요.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MR 곱하기 MP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MR 곱하기 MP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얘네들이 뭐랑 같다? 뭐랑 같다? 그치, 얘가 이제 W랑 같아지는 거야. W랑 같아지는 거예요.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자, 이거 P 얼마야? P 3만 원이죠? 3만 원이죠? 3 이렇게 하시고 자, W 얼마예요? W 얼마야? W가 여기 있는 것처럼 12만 원 이렇게 됩니다. 됐죠? MPL 구해야지, MPL. MPL이 얼마예요, MPL이? 이거 미분해야지.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MPL은 자, 이거 L로 미분합니다. Q를. 그러면 524 마이너스 L은 없어지고 2가 내려가요. 그럼 8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푸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답은 65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머릿속에 암겨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윤국대 고용량을 몇 명 채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할 때 요거 많이 스탠다드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제니까 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랑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요. 340번 문제 응용 문제예요. 아까보다는 조금 쉬워 보이긴 하는데 똑같은 패턴이라고요. 왜 좀 쉽습니까 하면요. 노동의 한계 생산을 이렇게 주어졌어. 얘가 뭐라고요? MPL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기업 A가 생산하는 재화에 투입하는 노동의 투입량을 L이라고 하는데 노동의 한계 생산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재화의 가격이 20이에요. 이게 P가 20인 거야. 이해되시죠? 자, 임금이 40입니다. 얘가 40이에요. 이렇게. 이윤극대를 추구하는 기업은 노동을 몇 명 채용해야 됩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식을. 그렇지. 여기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서 VMPL입니다. V가 이게 MRP랑 같은 거예요. MRP가 같은 거예요. MRPL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V가 이제 가격이 되는 거예요. P 곱하기 MPL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W랑 같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값을 대입하시죠. 예, 여기 보시면 P가 여기 2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MPL이 어떻게 돼요? 저기 보시면 네, 저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 마이너스 5L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얘가 W가 얼마야? 4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2 나눠가지고 계산하시게 되면 쉽게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식. 그러니까 결과는 되게 간단한데 스토리를 모르게 되면 아예 어떻게 식을 세우지 못하니까 문제를 못 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소득 불평등 지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쪽 파트는요.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그 기능별 소득분배라고 얘기했죠. 소득분배 중에서 당신은 어떠한 펑션, 기능을 담당했습니까? 라는 것이고요. 이 불평등 지수와 관련된 이거는 우리가 계층별 소득분배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층별 소득분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먼저 계층별 소득분배 지수 관련된 것들 몇 개 있는데 요거 보면서 정리할게요. 먼저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바로 뭐가 있냐면 요 10분위 분배율을 잘 보셔야 돼요. 10분위 분배율이 있고 5분위 분배율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 로렌츠 곡선이 있고 지니 계수가 있어요. 이 달튼 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애킨슨 지수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하셔도 돼. 근데 좀 그냥 내용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실 필요는 있어요. 자, 10분위 분배율은 어떻게 하냐면 하위 40이에요. 40. 이거 틀렸네. 40%.
4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상위 20% 상하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분배 지수에서 10분위 지수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자, 하위가 40이에요. 하위 40%의 사람을 상위 20%로 이렇게 해서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5분위가 있어요. 5분위. 자, 5분위 분배율이다. 요거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요. 자, 5분위는요. 상위 20%랑 하위 20% 돼요. 순서가 위에는 하위, 가난한 사람이 위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이 밑에 있어요. 상하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20%, 20%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 이게 크면 어떻게 돼요? 클수록 불평등이 커지는 거죠. 불평등이 커져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어떻게 돼? 10분위 지수는 클수록 어떻게 불평등이 커지는 게 아니라 평등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평등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로렌츠 곡선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뒤에 문제 있으니까 다시 볼게요. 누적 인구와 누적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한다고요. 곡선 자체로 표현하는데 이게 알파와 베타로 표현했을 때 이게 로렌츠 곡선 같은 경우에는 교차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위계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저기 나와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면적분의 알파 이렇게 해서 진위계수를 계산을 하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게 0과 1 사이를 가져 완전 균등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완전 균등한 경우는 이게 로렌츠 곡선이 어쩔 때가 완전 균등입니까? 이렇게 대각선에 위치하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위치하면 알파가 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가 빵인 경우가 돼서요. 알파가 빵이 되면은 알파가 빵이니까 진위계수는 빵 이렇게 돼요. 진위계수는 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치, 완전 불평등하면 이게 되는 거야. 로렌츠 곡선 이게 파란 색깔 요게 완전 불평등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 기본서 그런 것 내용 체크해서 보세요.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베타가 빵인 거야. 그래서 베타가 빵인 경우 이렇게 되면은 베타가 빵이기 때문에 알파분의 알파에서 이때는 진위계수는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킨슨 지수는 가치 판단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살짝 넘어가셔도 되고요. 달튼 지수도 살짝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10분위, 5분위,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그 정도를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틀렸어. 그래서 10분위 이게 40이냐 20이냐 그거를 좀 헷갈리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분모 분자가 하위 못 사는 사람이냐 잘 사는 사람이냐 그거만 좀 초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나와 있는 거 보세요. ABC 세 나라가 있는데요. 자, 소득 분위별 소득 점유 비중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대요. 우리 해설에 잘 나와 있는데 해설 한번 보시고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경험을 안 해보시고 와, 나 바로 이거 처음 문제 푸는데 풀 수 있다? 에이, 이건 뻥이지. 과거에 풀어본 적이 있는 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경작을 처음 하시는 분은 이거 딱 보고 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절대 몰라요. 알게 되는 건 이제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고 해설 보시면서 아,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로렌츠 곡선이 이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해서 5단계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이 이제 누적 인구가 되는 거예요. 누적 인구. 자, 이쪽은 누적 소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B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B국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하게 소득이 20, 20, 20, 20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완전 균등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가 B국에 해당하는 로렌츠 곡선이에요.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A국 한번 볼게요. A국. A국은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1, 2, 3, 4분위까지가 다 소득이 하나도 없어. 나머지 5분위가 100% 다 갖고 있어서 원래는 이 끝에까지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데 이제 엄밀하게 보면 20, 40, 60, 80, 100 하는 거니까 해설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고요. 다 거지야 80%까지는. 그러다가 여기서 마지막 사람들이 논아가지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진위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국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해 가세요? 그림 그리실 줄 아셔야 돼. 자, 다음에 C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0%가 6, 40%가 10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C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C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답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내용을 봤으니까 그 다음 답은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답은요. 요거 볼게요. B국의 진위계수는 A국의 진위계수 두 개 비교해 볼까요? 자, B국은 진위계수가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인데 알파가 빵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암기해달라고 했죠.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기억나십니까? 불평등 지수야. 그래서 크면 클수록 불평등에 지는 값을 찾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A국은 B국은 완전 균등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위계수는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니까 진위계수가 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국의 진위계수는 A국의 진위계수보다는 작다. 진위계수 자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맞는 표현입니다. 자, A국의 진위계수는 어떻게 된다? 왜 우리 진위계수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 알파와 베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요거 한번 보세요. A국의 진위계수는 A국이 요거 연두 색깔이잖아. 연두 색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알파가 이거고 베타가 이거니까 전체 면적분의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분의 1인가요? 5분의 1이지. 한 칸을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5분의 1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C분의 그 C국의 10분위 분배율은 여러분 10분위 분배율 다시 한번 보세요. 10분위 분배율은요. 가난한 사람 40%라니까 40%에 잘 사는 사람 20%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C국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 40%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제일 가난한 사람을 1분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위가 6%, 2분위가 16% 하니까 하위 40%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하면은 6 더하기 10 해서 16 이렇게 되고요. 자, 5분위 얼마야? 5분위는 여기요. 48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4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한 3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라고 얘기하죠. 8분의 1이 아니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B국은 C국보다 소득 분배가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 B국은 이거 대각선이니까 평등하지 완전히. 그리고 A국은 B국보다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 이거 틀렸고 A국이 지금 뭐야? 이거잖아. A국. 그리고 B국은 이거잖아. B국이 완전 균등하다니까 A국이 더 평등하다? 아니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랑 로렌츠 곡선 연결하는 거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8번 문제 좀 볼게요. 이거 난이도가 약간 이거는 중인데요. 요것도 값이 크냐 작냐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찾아보세요. 어떻게? 네, 되십니까? 네, 요거 답이 4번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동일한 진입계수 값을 갖는 두 로렌츠 곡선은 교차할 수 없다? 아니요. 교차할 수 있지. 그러니까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면 로렌츠 곡선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진입계수는 면적으로 하니까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A 국가가 이렇게 했다 합시다.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20%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B 국가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다 할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연두 색깔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보시면은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로렌츠 곡선은 지금 교차했잖아. 근데 진위계수는 면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건 같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위계수 값의 면적값은 같지만 로렌츠 곡선은 교차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이거 좀 잘 체크하시죠. 자, 진위값이 커질수록 불평등하다. 맞습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이렇게 해주시죠.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애킨슨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불평등 지수야.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 진위계수. 그러니까 진위계수는 클수록 불평등하는 거예요. 애킨슨, 이거 애킨슨도 암기하세요. 애킨슨, 아킨슨 지수인데 그냥 클수록 불평등하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분위 분배율 값이 커질수록 이거 10분간 균등하게 팥서로 이렇게 암기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10분위 분배율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균등하다. 우리 10분위는 이거 어떻게 돼? 가난한 사람이 40%가 분자에 있다니까 갑부가 20%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하위 40% 계층이 더 많은 걸 가져가니까 당연히 평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3번. 모든 구성원들의 소득이 다 동일하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그렇죠? 대각선에 탁탁 달라붙으면 그게 완전 균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체 구성원들의 소득 기준 하위 10%의 계층이 전체 소득의 그 10%를 벌면 이게 뭐 전부 다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완벽한 건 아니지.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로렌츠 곡선이 이게 완전 균등이면 대각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10%에 있는 사람이 10%를 벌게 되면 10% 누적의 사람이 10%를 갖게 되면 요걸 따라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 얘기한 거지. 근데 끝까지 다 가게 되면 이게 완전 균등 대각선 그건 맞는데 사실은 4번이 너무 틀려가지고 5번은 틀리지 않게 된 건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좀 어거지 그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세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보시면 대각선 여기까지 대각선 되는 건 맞지. 대각선 되는 거는 맞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완벽히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100% 틀린 거는 4번. 그래도 4번이 후보로 없으면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게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아예 뭐 모르면 아예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니까 좀 잘 한번 체크만 해 주시죠. 자, 다음 지대와 경제적 지대, 준지대 나왔는데 지대라는 게 우리가 뭐냐면 렌트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땅값의 가격입니다. 지대라는 표현을 써요. 땅지자죠. 지대, 땅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지대는요, 아시겠지만 이게 고정된 투입 요소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고정된 투입 요소 때문에 생산 요소가 땅이 고정돼 있어요.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땅값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요즘은 고정됐다는데 초점을 맞춰서요. 이렇게 뛰어난 탤런트라든가 인허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재능, 연예인의 재능이라든가 인허가 같은 특권 같은 거 있잖아요. 특권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도 다 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자격증 같은 인원수를 변호사, 뭐 회계사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한된 공급 때문에 발생하는 게 바로 지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준지대는요 그냥 여기가 고정비용과 관련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 투입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소에서 얻는 이득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선 지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예요. 자, 우리 땅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땅덩이에서는 이득이 10씩 이렇게 발생한다니까. 10씩. 근데 여기 땅덩이에서 얻게 되는 건 이제 50인 거야. 딴 데보다는 5배 이득을 많이 얻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스타, 재능. 여러분들이 뭐 노력한다고 제가 노력한다고 손흥민 같이 될 수도 있지만 뭐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도 있잖아요. 타고난 재능도 있으니까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정리합시다. 자, 이거는요 그냥 내용 보시면서 답으로 그냥 가져가셔서 봐주세요. 아셨죠?
자, 리카르도에 따르면 자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하세요. 문제 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쌀값이 비싸지면 그 쌀을 생산하는 토지의 지대도 높아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울의 집값이 왜 비싸요? 거기에는 뭐 땅에 뭐 기름진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서울의 문화시설, 교통 이게 잘 돼 있으니까 특히 뭐 또 서울에서 뭐 강남에 막 살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아니 뭐 여러 가지 위락시설뿐만 아니라 배우 환경이 좋은 거잖아요. 또 애들 키우는 경우에는 학원 이런 것도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 한강이 보이는 강이 보이는 리버뷰 아파트 비싸지 않겠습니까? 왜요? 아니 한강이 보이는 그런 아파트는요. 이게 당연히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한강의 인근에 있는데 여기 땅덩어리는 어떻게 돼? 아이 제한돼 있잖아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쌀값이 비싸지게 되면은 쌀을 생산하는 땅값이 그래서 비싸지는 거지. 아무도 쌀을 안 먹어. 그러면은 아니면 여기 이제 뭐 하천에 막 매연이 흘러가지고 악취와 막 이렇게 방사능이 흐른다. 그럼 이거 집값들은 다 떨어지겠지. 수요가 감소하니까. 아시겠죠? 자, 경제적 지대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가치 공급이 제한된 그런 게 원래 이제 지대의 의미가 되는 건데요. 탤런트 같이 손흥민이라든가 뭐 유재석과 같은 아니면 뛰어난 가수와 같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 공급이 제한됐잖아요. 거기서 투입돼서 얻게 된 이득을 우리가 다 경제적 지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보시면 생산 요소가 받는 보수 중에서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경제적 지대는 바로 뭐냐면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수요가 있고요. 근데 노동이라고 하면 이게 노동이야. 임금이고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있어요. 그럼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 이만큼은 나는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최소한 받고자 하는 대가, 보수 이렇게요. 자, 근데 실제 받은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거 우리 생산자 잉여 기억나세요?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보수보다 실제 받은 보수가 이렇게 더 커요. 이게 바로 뭐다? 지대야, 지대. 아시겠죠? 이 위에 소비자 잉여고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수평, 완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완만해져.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완만해져서 색깔을 이걸로 할까? 수평이면 어떻게 돼요? 공급구의 수평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대는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럼 지대는 언제 가장 커져요? 수직일 때가 가장 커진다고요.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지대와 관련된 1, 2, 3번 얘기고요. 그 지대 얘기할 때는 수평추 여기가 L입니다. 생산 요소와 관련된 것인데 그게 아니라 마샬의 준지대 이런 거 할 때는요. Q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Q. 고정 투입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생하는 총 수입 있잖아요. 총 수입에서 가변 투입 요소와 관련된 게 이제 가변 비용이야. TVC와 관련된 걸 뺀 나머지 이게 준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준지대는 그래가지고 뭐로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FC 뿐만 아니라 이윤 이것도 여기 포함돼요. 이렇게요. 장기에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장기에는요. 자, 장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 완전 경제 시장에서 장기가 되면 마샬이 봤을 때는 고정 비용 없어지는 거 이해되시죠? 다 가변 비용이 된다. 그리고 이윤도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저기 준지대는 소멸돼서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출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총 고정비용보다 준지대는 크다? 아니요. 준지대가 이건데 고정비용과 이윤인데 이윤이 만약에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준지대는요. 고정비용과 이윤의 합인데 이윤이 빵이면 고정비용과 같고요. 이윤이 플러스면 준지대가 크고요. 이해 가시죠? 이윤이 마이너스면 준지대보다 작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크다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와 관련된 그 노동시장과 관련된 임금과 차별 이런 건데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별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 첫 번째는요. 자, 직업의 속성, 우리 3D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한테는요. 돈을 조금 더 줘요. 그게 바로 보상 임금 격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인저러스하고 더티, 디피컬트한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직업의 특성, 속성을 반영해 가지고요. 임금을 좀 더 주게 됩니다. 자, 그 이제 보상 임금 격차라는 얘기를 써요. 요거는 보상 임금 격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이 풍부한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수익이 높다. 이게 바로 뭐냐면 휴먼 캐피털이죠. 휴먼 캐피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적 자본. 이게 뭔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 체화된 근로자예요. 숙련된 근로자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수익이 높아요. 아시겠죠? 이게 인적 자본 이론이에요. 이거는 인적 자본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좀 신호발송 이론인데 인적 자본 이론은 뭐야? 교육을 받으면 교육은 생산성을 높여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산성을 높여 이렇게 되는데 교육에 대한 신호발송 모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신호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거야. 교육은 우리가 대학 갈 때 하버드 대학을 가려고 그런다? 졸업장 따러 간다는 거야. 거기 가봤자 됐어. 원래 이제 이상적 능력 있는 애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그널링 모형이야. 그럼 대학을 왜 가는데? 명문대를 왜 가는데? 졸업장 따러 간다. 그 말이 맞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신호발송 이론 모형에 따르면요. 인적자본 이론과는 반대로 교육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렸고. 자, 경쟁시장에서는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맞습니다. 경쟁시장에 존재하게 되면은 치열한 임금 격차 같은 것들이 만약에 차별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치열한 이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는데 어떤 기업이 낮은 임금을 준다? 그럼 근로자들이 그리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 격차가 저절로 해소가 돼서 임금이 높은 데서 낮은 데 있으면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이 높은 데로 가게 되니까 임금은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상임금 격차 지금 1번에 말씀드렸죠. 보상임금 격차에 따르면 데인저러스한 위험한 환경에 작업하는 경우에 임금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임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약간 변두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원론에서 되게 중시 여기는 거니까 좀 잘 그래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지대 얘기를 하나 좀 살짝 보려고 넣어놨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보시면 자, 우선 기억 잘 보세요. 공급이 제한된 요거 별표하세요. 공급이 제한돼서 거기서 얻게 되는 추가적인 이득 그게 바로 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 있잖아. 그래서 금싸라기 땅 같은 경우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그런 땅은 고정돼 있는 것이죠. 개념 정도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이거 유명 연예인 이거 있잖아요. 유명한 그냥 운동선수가 아니라 이제 이것도 유명 운동선수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높은 소득은 대부분 지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디귿 생산 요소의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 아니요. 이거는 최소한의 금액을 받고자 하는 거 그 이상 받은 걸 우리가 지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불변 산업의 경제적 지대는 여러분 비용 불변 산업이다라고 하면요. 공급곡선이 수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평. 자, 우리가 지대는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대는 이렇게 노동에 대한 공급곡선이 수직일 때가 가장 커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보수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받게 돼요.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지대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우상향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약간 생산자 잉여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불변 산업인 경우에는 이게 수평이 되니까 지대는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0이다 이렇게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관련해 가지고요. 기능별 소득 분배, 그리고 계층별 소득 분배, 더 나아가서 지대라는 개념만 가볍게 체크하시면은 충분하게 이쪽 파트는 정복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쪽 파트를 힘들어 하시거든요. 너무 이제 남들이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아예 내용을 공부 안 하는 파트를 잘 정복하셔야지 거기서 합격에 약간의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합격하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잘 보시고 제가 어떤 점을 강조했는가를 중심으로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생산 요소 시장과 관련된 얘기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